영하 50도의 상공, 고도 1만 미터. 비행기 엔진이 얼어붙어 엔진 결빙으로 전력이 끊긴 순간 300명의 승객은 그대로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건의 사고를 분석해온 저는 이번 비행이 기록의 끝일 수 있다고 직감했죠. 그때 단 하나의 공항, 인천이 비상 항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착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폭설로 호텔은 전면 고립, 공항 직원이 그들을 데려간 곳은 5성급 라운지도 호텔도 아닌 공항 지하의 낯선 공간이었죠. 지금 바닥에서 자라고요? 그런데 단 5분 후 냉철한 조사관이었던 그녀는 바닥 위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한 전문가의 신념까지 무너뜨린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시베리아 상공 10,000m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사고 현장을 기록해온 손이었는데 그게 제 몸에 붙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엔진 결빙 경고음이 울린 건 그때부터였어요. 제 이름은 레나 포겔입니다. 나이는 52이고요. 독일 연방항공안전조사기관에서 30해째 일하고 있죠. 제 일은 간단해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달려가서 원인을 찾고 보고서를 쓰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계 곳곳의 공항을 다 봤어요. 프랑크푸르트, 히드로, 샹를드골, 존 F 케네디 공항까지요. 그리고 제 머릿속엔 하나의 결론이 박혀 있었죠. 안전은 유럽과 북미가 만든다. 나머지는 따라간다. 특히 아시아는 서류만 화려하지 실전엔 약하다. 그런 제가 처음 한국 쪽으로 눈을 돌린 건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새 프로젝트를 받았거든요. 동아시아 공항 안전 대응 비교 보고서. 대상은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결론은 뻔하니까요. 일본은 절차가 완벽하고 중국은 규모만 크고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보고서는 써야 하니까 저는 2024년 2월 중순에 베를린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탑승 전부터 메모장을 꺼내 들었어요. 승무원 동선, 비상구 표시 등, 산소 마스크 위치, 구명조끼 보관함까지요. 제 버릇이에요. 어디를 가든 비상 장비부터 확인하는 거. 주변 승객들은 절 이상하게 봤지만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날씨는 괜찮았어요. 터키 상공을 지나 카스피해를 넘고 시베리아로 접어들 때까지도 기체는 안정적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서 일본 공항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 상공에 들어선 지 3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난기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동이 점점 길어지더니 기내 조명이 한 번 깜빡였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승객 여러분, 현재 좌측 엔진의 결빙 징후가 감지되어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위기는 체계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근데 그때만 해도 몰랐죠. 이 문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한 줄이 될 줄은요. 고도가 낮아지자 기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느껴졌죠. 처음엔 약간 서늘한 정도였는데 10분쯤 지나자 입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앞좌석에 앉아있던 5살쯤 되는 아이가 떨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코트를 벗어서 감싸줬지만 아이 입술이 점점 파래지는 게 보였죠. 저는 가방에서 비상 담요를 꺼냈어요. 항상 갖고 다니는 장비 중 하나였거든요. 아이 엄마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걸로 감싸주세요. 체온이 더 떨어지면 위험해요. 엄마는 고맙다고 했지만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손끝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장갑을 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기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객실 스피커에서 조종실 교신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승객들에게 들리면 안 되는 소린데 아마 긴급 상황이라 프로토콜이 바뀐 것 같았어요.
인천 접근 관제, 여기는 루프트한자 713편입니다. 좌측 엔진 결빙으로 인한 출력 저하 및 기내 냉각 진행 중. 비상 착륙 요청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관제탑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루프트한자 713편, 인천 관제입니다. 현재 위치 기준 우회 항로 3개 시나리오 전송합니다. 기상 회피 경로 포함, 최단 시간은 47분, 최저 연료 소모는 53분입니다. 활주로는 33 레프트 단독 운영으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시나리오 3개.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야?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선택지가 아니라 명확한 지시거든요. 근데 기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인천 관제 시나리오 2 선택합니다. 53분 경로로 진입하겠습니다. 루프트한자 713편 확인했습니다. 항로 데이터 전송 완료. 구간별 기상 정보 및 회피 좌표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의료팀 및 정비팀 대기 중입니다. 그 목소리엔 조급함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듯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관제 응대 매뉴얼적. 실행 여부는 착륙 후 확인 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죠. 아시아 공항들은 위기 대응 훈련은 잘해도 실전에선 결국 혼란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기체가 부드럽게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난기류도 없이, 진동도 없이 정확하게 새 항로로 들어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죠. 승객 여러분, 현재 인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약 50분 후 안전하게 착륙할 예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건 끝없는 시베리아 설원이었죠. 그 위를 날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천이라 한국 공항이잖아. 괜찮을까? 근데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표준적인 비상 대응 배치였어요. 역시 매뉴얼대로 움직이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풍으로 인해 탑승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착륙은 했는데 내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내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난방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제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다른 승객도 가세했죠. 애들이 얼어 죽겠다고.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착륙한 지 이미 7분이 지났더군요. 탑승교 연결은 보통 3분이면 끝나는 작업이에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명확했죠. 그때였어요. 제 앞좌석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축 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다급하게 흔들었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아이 목에 손을 대봤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약했고 체온이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죠. 승무원, 여기 응급 상황이에요. 승무원이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담요로 감싸고 온찜질팩을 붙이는 게 전부였죠.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의료진이 필요해요. 이 아이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 순간 반대편 좌석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렸어요. 중년 남자가 과호흡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패닉 어택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하다는 걸요. 착륙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추위와 공포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무너져요. 물리적 위험보다 심리적 붕괴가 먼저 온다는 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탑승교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강풍에 눈이 휘날리고 있었죠.
이래서 아시아는 안 된다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준비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막상 실행은 엉망이잖아.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실 문이 열렸어요. 탑승교가 아니었어요. 계단도 아니었고요. 문 밖에서 들어온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습니다. 작은 상자 같은 게 바퀴를 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화면과 센서가 달려 있었죠.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로봇? 지금 이 상황에 로봇을? 근데 그 기계는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아이가 쓰러진 좌석 앞으로 다가가서 적외선 같은 걸 쏘더니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체온, 산소 포화도, 떨림 빈도. 그리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체온 환자 감지. 우선순위 1순위 지정. 보온 처치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기계 옆면이 열리면서 은박 담요, 핫팩, 따뜻한 팩 음료가 나왔어요. 승무원이 그걸 받아서 재빨리 아이에게 감싸줬죠. 그리고 로봇은 다음 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과호흡 환자 앞에서 또 멈췄어요. 심박 급등 감지. 호흡 유도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규칙적으로요. 이 빛에 맞춰 숨을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남자는 처음엔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점점 그 리듬에 맞춰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쯤 지나자 숨이 안정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늦어도 시스템이 먼저 온다? 이게 대체 무슨... 로봇은 계속 객실을 돌았어요. 떨고 있는 승객에겐 보온 담요를, 불안해하는 사람에겐 안정 안내를, 괜찮은 사람에겐 따뜻한 음료를 나눠줬죠. 그리고 모든 걸 기록했어요. 누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를 먼저 내려야 하는지요. 15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탑승교가 연결됐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들어왔고 로봇이 기록한 데이터를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순서대로 승객을 내리기 시작했죠. 아이가 제일 먼저, 그 다음이 과호흡 남자, 그 다음이 노약자 순서였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현장 지휘가 감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안도감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왔어요.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냥 호텔 가서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어요. 평소 같으면 자동 게이트로 빠르게 통과했을 텐데 비상착륙 승객들은 전부 수동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돼요. 절차니까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여권과 함께 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독일 연방항공안전조사기관 조사관 신분증이요. 직원은 그걸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업무 출장이에요. 공항 안전 시스템 조사차 왔습니다. 동반 장비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을 가리켰어요. 측정 장비랑 기록 장치 좀 있어요. 전부 신고 완료된 거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장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비상착륙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들, 떨고 있는 아이들, 짜증 섞인 표정들이요.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요? 지금 확인해야 해요?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때문에 줄이 막히는 거예요. 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솔직히 화가 났죠. 30년 동안 세계 곳곳의 공항을 다녀봤는데 이런 식으로 붙잡힌 적은 없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선 조사관 신분증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였어요. 런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긴급 상황이에요. 우리 비행기 엔진 결빙으로 비상착륙했다고요. 절차를 좀 단축할 수 없어요? 뒤에서 누군가 불평했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도 지쳤다고요. 다른 승객도 가세했죠. 맞아요. 애들이 추워 죽겠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쟤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직원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옆에 있던 다른 화면을 켰어요. 뭔가 입력하더니 말했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지. 근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뒤에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저는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뭘 하면 되죠? 직원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그가 가리킨 화면엔 제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그 옆에 뭔가 글자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설마 지금 이게? 화면 속에서 제 얼굴 옆으로 정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 생년월일, 독일 여권 번호, 그리고 출입국 이력까지요. 베를린 출발, 경유지 없음, 목적지 도쿄. 근데 도쿄엔 도착 안 했고 인천 비상 착륙.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이제 소지 장비를 확인하겠습니다. 가방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을 심사대 위에 올렸어요. 그가 뭔가 스캐너 같은 걸 가방 위로 가져갔는데 엑스레이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기계였죠. 10초쯤 지나자 화면에 제 가방 속 물건들이 3차원 이미지로 떴습니다. 노트북 측정 장비, 기록 장치, 배터리, 케이블. 전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항공안전조사용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소음 측정기, 진동 기록계, 그리고 비상 대응 프로토콜 분석용 소프트웨어요. 전부 독일 본부에서 승인받은 장비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면을 몇 번 터치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독일 연방항공안전조사기관 로고가 떴어요. 그리고 제 신분증 정보, 승인된 장비 목록, 출장 목적까지 전부 떴죠. 심지어 제가 지난 5년간 방문한 국가 리스트까지 나왔어요. 국제 데이터베이스 연동 완료됐습니다. 장비 반입 승인 확인됐고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안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국제항공조사기관 네트워크에서 선생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독일 본부에서 이미 등록하신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바로 확인한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보통 이런 확인 절차는 최소 30분은 걸려요.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서류 확인하고 승인 기다리고. 그런데 지금은 2분도 안 걸린 거예요. 직원이 여권에 도장을 찍으면서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 완료됐습니다. 편한 여행 되세요.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분. 저는 황급히 비켰어요. 그리고 옆으로 물러서서 지켜봤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승객이 심사대로 갔고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어요. 여권 스캔, 안면 인식, 입국 목적 확인. 근데 엄청 빨랐어요. 한 사람당 평균 40초. 1분. 막힐 거라고 생각했던 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요.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 휠체어 탄 노인, 짐이 많은 승객. 전부 순조롭게 통과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제가 심사대에 선 시각이 오후 6시 43분이었고 지금이 7시였어요. 17분. 장비 확인까지 포함해서 17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난 거예요. 평소 같으면 1시간은 기본이에요. 특히 조사관 신분으로 장비를 들고 입국하면 이 시간은 훨씬 길어지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런던에서도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인천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절차를 생략한 게 아니야. 절차를 압축한 거야.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연동, 실시간 검증. 이 모든 게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게 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빨랐어요. 정확했고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뭔가 제 머릿속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 줄을 적었어요.
내가 믿던 선진국 표준이 이미 뒤처진 건가?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기준이, 제 확신이 흔들린다는 게요. 근데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나니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죠. 비상착륙 승객분이시죠? 숙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침대에 쓰러지고 싶었죠. 샤워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12시간쯤 자고 싶었습니다. 직원이 건넨 종이엔 호텔 이름과 셔틀버스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출발 시각은 오후 8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본부에 보고 메일을 써야 했거든요. 비상착륙으로 인해 일정 변경. 일본 조사는 연기하고 인천공항 체류 중. 뭐 이런 내용이요. 근데 메일을 다 쓰기도 전에 공항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에 폭설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공항 외부 도로가 전면 통제되며 모든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공항 창밖으로 보이는 건 새하얀 눈보라였습니다. 40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폭설로 바뀐 거예요. 주변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셔틀이 끊겼다고? 호텔은 어떻게 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손에 들고 있던 호텔 안내문이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된 기분이었어요.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어요. 비상착륙 승객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외부 이동이 불가능해서 공항 내부 비상 숙박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비상 숙박시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체육관 같은데 매트 깔아놓고 담요 나눠주고 사람들 바글바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요. 재난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비상대피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숙박시설입니다. 공항 안에 숙박시설이 있어요? 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저는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공항 지하실이면 창고 아니면 기계실인데 거기서 자라는 건가? 뒤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릴 노숙자 취급하는 거예요? 다른 승객도 가세했죠. 조사관으로서 이런 대응은 기록 대상입니다. 아,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였어요. 저는 직원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전 독일 연방항공안전조사기관 소속이에요. 이런 비상 대응은 전부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지금 승객들을 지하로 보내는 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세요? 직원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대답했어요. 네, 적절합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보지 않아도 알아요. 전 세계 공항의 비상대피 시설을 다 봤어요. 전부 똑같아요. 불편하고 춥고 비인간적이죠. 인천은 다릅니다. 그 짧은 대답이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인천은 다르다. 무슨 근거로? 근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제 앞좌석에 앉아있던 그 아이는 이미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남은 승객들도 지쳐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면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가보죠. 근데 제 예상과 다르지 않으면 저 정식으로 항의할 거예요. 직원은 고개만 끄덕이고 앞장섰어요.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계속 내려가더군요.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콘크리트 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렇지. 이게 뭐가 숙박시설이야.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체육관이 아니었어요. 복도가 있었어요. 깨끗한 나무 바닥, 간접 조명, 그리고 양쪽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죠.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수면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저는 멈춰 섰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쪽은 찜질방입니다. 옷 갈아입으실 수 있게 찜질복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과 식사도 제공됩니다. 찜질방이요? 네. 원래는 공항 직원들을 위한 시설인데 비상시엔 승객분들께 개방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찜질방? 한국 전통 목욕탕 같은 거 말하는 건가? 지금 재난 상황에서 목욕탕으로 사람들을 보낸다고.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이미 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적어도 춥진 않아 보였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이건 시스템 실패의 증거다. 근데 막상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확신이 흔들려서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을 꽉 쥐고 대답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 들어가야죠. 소금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비틀거렸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직원이 물을 건넸고 저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나왔지만요. 수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푹 쉬세요. 저는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까 그 넓은 수면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안내하더군요. 여기는 1인 캡슐 수면 공간이에요. 조금 더 조용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직원이 하나를 열어줬죠. 안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고 천장이 낮았죠.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밀폐된 공간, 좁은 천장, 문이 닫히면 갇히는 구조.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불편하세요? 밀폐 공간이 좀 어려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아까 넓은 수면실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도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직원이 말했어요. 문은 안에서 잠그실 수 있고 언제든 나오실 수 있어요. 편하게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천장이 내려오는 것 같았고 벽이 좁아지는 것 같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식은땀이 맺혔고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조종석, 밀폐된 공간, 부서진 기계들, 경고음이 울리는 블랙박스. 안 돼. 나가야 해. 손이 문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벽에 있던 화면이 켜졌습니다. 심박 급상승 감지. 안정 모드 실행합니다. 화면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이 불빛에 맞춰서요. 들이쉬고. 불빛이 밝아졌어요. 내쉬고. 불빛이 어두워졌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억지로 숨을 맞췄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심박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또 다른 글자가 떴어요. 문 개방 버튼은 왼쪽에 있습니다. 언제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왼쪽을 봤어요. 초록색 버튼이 손 닿는 곳에 있었죠. 크고 선명하고 누르기 쉽게 생긴 버튼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은 저를 가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였죠. 문은 제가 통제하고 있었어요. 불빛도 환기도 모든 게 제 손 안에 있었고요. 내가 통제하고 있구나. 심박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숨이 안정됐고 손의 떨림이 멈췄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했고 안전했죠. 그날 밤 저는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 거울 속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발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저는 멈춰 서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무 바닥에서 온기가 스며 나오고 있었죠. 한 발 더 내디뎠어요. 열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히터의 뜨거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라디에이터의 금속 열기도 아니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온기였어요. 이게 뭐지? 옆에 있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걸을수록 몸이 풀렸어요. 발목, 종아리, 허리, 어깨.
몇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몸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수면실로 들어가 구석에 누웠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온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눈을 감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라 회복이다. 얼마 후 직원이 소금빵을 권했어요. 거절하려다가 따라갔죠.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점점 숨이 편해졌죠.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올라왔어요.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추락한 비행기, 불에 탄 조종석, 시신 가방. 저는 그걸 전부 봤어요. 객관적으로 전문가답게 기록했죠. 근데 그게 어딘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제 안 깊은 곳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조사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소금방에서 나와 1인 캡슐 수면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이 닫히자 숨이 막혔습니다. 밀폐 공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 벽에 화면이 켜졌어요. 심박 급상승 감지. 안정 모드 실행합니다. 부드러운 불빛이 천천히 밝아졌다 어두워지길 반복했어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이 불빛에 맞춰서요. 화면에 또 다른 글자가 떴습니다. 문 개방 버튼은 왼쪽에 있습니다. 언제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버튼이 손 닿는 곳에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공간은 저를 가두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돌려주는 거였죠. 내가 통제하고 있구나. 심박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이 안 아팠고 허리도 안 뻐근했죠. 몇 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항공기 재출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탑승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라운지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떠올랐죠. 이틀 전에 썼던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해당 공항의 비상 대응은 과도하게 연출된 측면이 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이게 맞나? 마우스를 움직여서 그 문장을 드래그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딜리트 키 위에 올렸죠. 근데 누르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써왔거든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그게 전문가의 자세였으니까요. 그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독일 본부조사 네트워크에서 온 거였죠. 레나, 비상착륙건 들었어. 괜찮아. 보고서 쓸 때 중립 유지해. 감정은 배제하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그렇죠. 감정은 배제해야 해요. 전문가니까요. 근데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항 활주로가 보였죠. 제설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정비사들이 비행기 주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 누가 어젯밤 저를 살렸을까요? 로봇을 보낸 사람? 온도를 데운 사람? 캡슐 안정 시스템을 만든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저를 살렸습니다. 비행기를 살린 게 아니에요. 절차를 따른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렀어요. 첫 문장이 지워졌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빈 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에서 나는 내가 믿어온 시스템보다 더 나은 대응을 목격했다.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손을 멈췄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써도 되나? 전 칭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조사하려고 왔죠. 평가하려고요. 근데 이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어제 그 직원이 보였어요. 입국 심사 때 만났던 사람이었죠.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 어제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편한 여행 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로 향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공항이 보였습니다. 크고 밝고 깨끗한 건물이었죠. 근데 제 눈엔 그게 아니었어요. 온돌이 보였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요. 캡슐 안에 초록 버튼이 보였고요. 로봇이 나눠준 은박 담요도 보였죠.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를 살린 사람들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검증하러 오는 게 아니라 배우러 오겠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고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 없이요.